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모두 발언 좀 정리해 주시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뭐 예민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에 온 것에 대한 환영 인사를 좀 길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한일이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년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을 이야기했던 만큼 이 한일 관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상외교 스타일을 보면 사실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강렬하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갑작스럽게 핵잠수함이라든지 네. 원자력 협력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 이번에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네. 고대의 이 백제와 나라의 어떤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한때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전후 두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좋은 게 혼재할 경우에는 좋은 걸 더 키우고 또 어렵고 불편한 걸 관리하면서 이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사실은 어제 NHK 인터뷰와도 일맥상통하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일 외교 기조를 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 또 언급한 점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이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게 참 이 외교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잘 돼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주변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가 한일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려고 좀 잘 되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생기면 혹시 주변국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의 견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양자택일, 제로섬 뭐 식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상황에 맞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실용 외교의 가능성과 한계인데 예. 저는 실용 외교가 무엇이냐? 결국 투트랙 외교라고 봐요.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는 계속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 미래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발상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풀어간다는 것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진보 정부와 일본의 보수 정부, 보수적이 강한 내각일수록 이게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국내에서는 만약에 보수 정부가 일본하고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비판이 더 강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리버럴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화적으로 나오면 우파가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대단히 유리한 것 같고 방금 모두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셔틀 외교라고 했기 때문에 편하게 만나자. 그렇지만 서로 의미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 두 번째는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양쪽의 인식이 일치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키워드고 이게 북한 문제가 됐든지 공급망이 됐든지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불투명성이 됐든지 여기에 다 모든 게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흔히들 생각하는데 세 번째 게 있었어요. 뭐냐? 앞으로의 60년. 이번 정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두 세대 앞에 한국의 미래 비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 지난 60년은 한국은 개도국으로 출발했어요. 일본은 선진국. 일본이 위에서 한국이 밑에서 상호관계적인 게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60년 지난 후에 우리가 명목, 실질, 우리 소득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흔히들 방위력이 5위,
세계 5위, 경제력이 세계 10위. 이제는 동등한 관계에서 국제 질서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과 한국의 지금 가장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60년 동안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한일 과거사 양자 현안 중심으로 한일 관계가 논의가 됐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방금 모두 말씀에서 세 번째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에 아까 센터장이 그 북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문제, 뭐 한반도 이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일본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번 회담에서 비중이 꽤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번 회담뿐만 아니라 항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강요급에서도 또 한미일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총론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미일 삼국 간의 공조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것은 확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뚫기 위해서 그동안 트럼프 정부를 끼고 북미 대화에 좀 기대를 했던 거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좀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올해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참가를 이미 선언을 했고 네. 그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혹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마중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정부 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을 해두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납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이제 일본에 대한 지지를 요청을 했는데 네. 우리는 이건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로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남북 관계하고 북일 관계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예. 같이 갈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